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실질적인 벌금이라는 엄포를 놓으며 굴복하지 않으면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죠. 초강대국인 자신들에게 한국이 맞설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통보가 끝나고 곧이어 삼성이 전면 철수를 선언하자 미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00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백악관은 부랴부랴한 연구원의 서랍에 잠들어 있던 보고서를 뒤늦게 찾아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마치 쓸모없는 종이처럼 내팽개쳐진 날 이후 연구소 안은 한동안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평온해서 어딘가 불길함이 감돌 정도였죠. 세상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기여가 어긋나기 시작했지만 그 톱니를 돌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차분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었고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논리나 예측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듯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수많은 카드 중 하나였던 셈이죠. 제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어린 연구원의 근거 약한 경고 정도로 치부됐습니다. 제 옆자리의 수석 연구원 마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 선 너무 깊이 생각할 것 없어.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네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경험이 있다며 농담인지 위로인지 모를 말을 건넸죠. 그의 눈에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석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깨뜨리는 첫 균열은 아주 뚜렷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중앙 대형 스크린에서는 서울에서 긴급히 열린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커피를 들고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 정부가 적당히 물러서 협상 의사를 비칠 거라고 예상한 듯 했습니다. 마크는 저에게 윙크를 하며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된다며 얼마나 저쪽에서 약한 소리하며 애원하는지 지켜보라 했죠. 5분 안에 유감이라는 말이 나올 테고 10분이 지나면 협상을 간청할 거라고 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묵묵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한국 정부 대변인의 표정은 모든 기대와는 달리 결연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모든 걸 각오한 사람처럼 보였고 오늘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소 안의 정적을 뚫고 뚜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국가 이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500조 원 투자를 구실로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웅성거리던 동료들 틈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일까 하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마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고 모두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관세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굴욕적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니 원칙대로 관세를 내는 편이 더 옳다는 선언이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연구소 안에는 잠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건 타협이었지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침묵을 깨트린 건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국가무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쓱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쇼가 참 화려하군. 겁먹으면 목소리만 커지기 마련이지. 곧 자기 발등 찍고 매달리게 될 거라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라며 조롱했어요. 그의 말에 몇몇 동료들은 안도한 듯 같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허전하게만 들렸습니다. 부위원장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오만함과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정말로 한국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허세만 부리고 있다고 믿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 역시 속으로는 혹시 정말 방법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전망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그 단호한 태도가 정말로 뒷받침되는 힘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벼랑 끝에서 내뱉는 허세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발 제 데이터가 틀렸기를,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만은 피했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과는 다르게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자본은 위험을 피해 움직이기 마련이죠.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 모니터 한켠에 로이터 통신 긴급 속보 알림이 반짝였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한 일이라며 그냥 압박을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고, 관세를 맞는 것보단 공장 하나 멈추는 척하는 게 나으니까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었어요. 백악관의 입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남부 경제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한 기업만 움직였을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죠.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이번엔 블룸버그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연구소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웃음은 사라지고 모두가 심각한 얼굴로 각자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이건 뭔가 이상하다며 누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현대차의 움직임만으로도 놀라울 수 있지만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LG마저도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저 보여주기식 제스처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진 거대한 각본처럼 흘러가는 듯한 순간이었죠. 마치 맞물린 톱니바퀴들이 정확히 순서를 따라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내 옆에 앉아있던 마크는 굳은 표정으로 키보드를 정신없이 두드렸습니다. 아마 LG의 공급망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낮은 목소리로 욕설이 흘러나왔죠. 그제야 마크도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저물 무렵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뉴스가 연구소를 강타했습니다. SK온과 켄터키즈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 사실상 전면 중단 선언. 그 순간부터 연구소에서는 어떤 낙관도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침묵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 정적이 얼마나 깊은 충격을 의미하는지 서로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4대 그룹 중 무려 3곳이 미국 시장에서 한꺼번에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이나 형식적인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탈출 신호가 분명하게 울려 퍼진 셈이었죠. 한켠에서는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지아나 테네시 현지에 있는 동료에게 분위기를 묻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절박함이 묻어났죠. 뭐라고? 벌써 협력업체들이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고? 믿기 힘들군. 충격이다. 이렇게까지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니. 선임 연구원 한 명이 혼잣말로 던진 한마디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누가 지시한 단합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실제로는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을 뿐입니다. 미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지대로 바뀌자 기업들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퇴근한 뒤에도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살아 움직이며 저에게 속삭이는 듯했죠. 우린 이미 경고했다고 말이죠. 머리를 식힐 겸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다가온 데이비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선,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 내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의 말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예측은 맞았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은 이상 제 경고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니까요. 결국 혼잣말이었죠. 진실이란 원래 불편한 법이거든요. 특히 힘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길 바라니까요. 데이비드는 제 곁에서 함께 워싱턴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별처럼 빛나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눈엔 그 모든 게 왠지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선,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분석 자체는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를 빠뜨렸더군. 그 한마디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석에서 빠진 변수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경제 수치, 정치적 위험 요소, 심지어 각 회사 CEO들의 성향까지 모두 반영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자존심이지. 뜻밖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이라니요? 그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 아닙니까? 예측 모델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었죠. 자존심은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아, 이선.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지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이지.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 그렇지. 그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배운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 즉 자존심이지. 하지만 기업의 본질은 이익 창출입니다. 주주들의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수십조, 수백조 원짜리 시장을 포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영 이론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감정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요소라고 배워왔습니다. 제 단호한 반론에 데이비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미숙한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 같았죠. 그건 자네가 그들을 미국식 기업처럼 본 탓이야. 한국에서 대기업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자존심 자체인 경우가 많아. IMF 시절 기억하나? 국민들이 금을 모아 국가를 살려낸 그때 말이야.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 자신의 삶마저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던 거지.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기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자존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자네의 엑셀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을 거야.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 분명 보고서에서 접한 적이 있지만 단순히 과거의 경제 사례 중 하나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감정, 기억의 무게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나? 그들은 일본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똑똑히 지켜봤어. 플라자 합의 이후 찾아온 잃어버린 30년 그 처절한 몰락의 순간을 바로 옆에서 똑바로 본 사람들이야. 절대 일본처럼 무너질 순 없다는 다짐, 아마 모두가 가슴에 새겼을 거야. 그게 바로 자네의 데이터에 없던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거지. 당장 돈을 좀 잃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더 큰 이득이라고 판단한 셈이야. 데이비드의 말을 곱씹으며 저는 제 보고서에 허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국민성을 단순한 숫자로만 해석하려 했던 거죠. 그들이 걸어온 시간과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깊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의 분석은 차가운 숫자에 불과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한국의 움직임을 단순한 협상 전략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기 힘들다며 외면했던 그 이름, 바로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자존심의 정점인 삼성은 아직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구소의 소파에 누워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징후를 오직 저 혼자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셈이죠.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밤새 뒤척이다가 소파에서 간신히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낯설고 깊은 정적에 눈을 뜨니 창밖은 여전히 어두운 새벽이었죠. 텅 빈 사무실에는 제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과 불안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란 이런 것이겠죠. 저는 자판기에서 밍밍한 커피 한 잔을 뽑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듯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주요 외신들의 속보 페이지를 차례대로 열기 시작했죠.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었지만 손가락은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미국 시장이 열리기까지 아직 몇 시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헝가리 국영통신사의 영문 사이트에 아주 작은 팝업창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이요. 속보, 헝가리 정부와 삼성전자가 3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추측이 아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공개 정보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 측 화 엑서더스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이미 편집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방아쇠는 이미 당겨진 셈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하며 사무실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하는 분위기였어요. 커피 향과 토스트 냄새, 밤새 있었던 스포츠 경기 이야기가 오가며 시시콜콜한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모두 잊은 듯 보였죠.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모니터에 뜬 헝가리 통신사의 작은 팝업 창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저만이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오전 8시 30분, 개장 1시간 전부터 사무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말없이 프리마켓 지수를 확인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전 9시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의 기사가 공개되는 순간 연구소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에 동일한 알림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전면 백지화, 그리고 헝가리와 3천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약 체결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이 흘렀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는 누구나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떠있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처럼 보였죠. 정적을 깨뜨린 것은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였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사무실은 곧장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진짜였잖아. 삼성 관련 주식 전부 팔아. 전부 조지아 주지 소식과 연결해. 지금 당장. 사방에서 고성과 비명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침착하기만 했던 분석가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앙 스크린에 펼쳐진 주가 시세판은 온통 붉은 물결로 덮였고 하락을 알리는 붉은 화살표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기술적 분석도 시장 전망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 논리가 아닌 순전한 패닉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 옆자리의 마크는 전화기를 붙잡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세요, 고객님.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곤두박질 치는 게 안 보이세요? 이건 침착하라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이 제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대로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진행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현실이 됐군. 내 예측이 맞았어, 이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스크린에 흐르는 붉은 숫자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연금이었고 누군가의 학자금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데이비드. 진짜 두려움은 이제 시장을 덮칠 거야.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연구소 채널을 조지아 주 지역 뉴스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보는 전국 뉴스가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으니까요. 화면에는 막 공사가 시작되려던 삼성 공장 부지 앞이 잡혔습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 든 피켓의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줘. 워싱턴은 정신 차려라. 50만 조지아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리포터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삼성 신규 공장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전달된 삼성의 투자 전면 철회 소식으로 조지아주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기대됐던 50만 개의 직접 및 간접 일자리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카메라는 시위대의 분노에 찬 얼굴을 차례로 비췄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만 바라보고 모든 걸 걸었어요. 대출받아 트럭도 사고 아예 이사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 무산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리포터는 근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작은 식당 주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사장님,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요? 하늘이 내려앉았죠. 공장 들어온다 해서 평생 모은 돈 다 쏟아붓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기를 열었는데 이젠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고 직원들 월급은 또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워싱턴 높은 분들은 그저 정치 싸움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리포터는 이어서 눈에 눈물이 맺힌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거라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안성맞춤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지금이 바로 투자의 최적기라고 여러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저 또한 제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를 믿고 따라온 분들은 저를 사기꾼이라며 비난하고 저 역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나라를 믿었던 대가가 이런 건가요?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채널을 경제 전문 방송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저명한 경제학자가 심각한 얼굴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 쇼크의 진짜 두려운 점은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지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앵커였습니다. 그 앵커가 빠져나가니 작은 배들이 굳이 이 폭풍이 몰아치는 항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본의 이탈이 시작되었고 다른 국가의 외국인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경제학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구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각 주정부, 심지어 의회에서도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대책은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두 패닉에 빠진 상태였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재무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겨우 끊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도 이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 것 같아. 삼성이 빠져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 단순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가게 주인이 바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게가 있던 땅 자체가 가라앉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빠져나갔는데 작은 기둥 몇 개로는 건물을 버틸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위원장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면서 주변에 외쳤습니다. 그 보고서, 한국 관련 이상한 내용 적힌 그 보고서 어디 있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모두 그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썼죠? 이름이 뭐죠? 비서의 급박한 외침에도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비웃고 무시했던 그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썼던 저를 언급하는 건 곧 자신이 무능했음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선 밀러가 썼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비서는 저를 보자마자 거의 달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듯 했습니다. 이선 밀러 씨, 부위원장님이 지금 당장 찾으십니다. 정말 당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숨을 죽인 채 저와 비서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경외심,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연구소의 평범한 신임 연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사태를 예측한 유일한 예언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서 진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더욱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보고서 원본 파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백악관으로 가야 하나요? 그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네,
차가 이미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부디 서둘러 주세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무겁게 따라붙는 것이 뚜렷이 느껴졌죠. 그 순간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사람들은 그동안 외면해온 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점이었어요. 이건 결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뿐이었죠. 연구소를 빠져나와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려 주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워싱턴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그 차량 안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감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낮의 휴지 조각처럼 여겨지던 이 얇은 서류 뭉치가 이제는 세계 초강대국의 운명을 좌우할 예언서로 변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백악관은 그 위용만큼이나 삼엄한 경비가 돋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신분 확인과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세상의 권력이 집중된 중심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천장과 벽을 장식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속에는 미세한 불안과 균열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성대한 파티가 끝난 뒤의 허탈함, 혹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침묵 같은 느낌이었죠.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직원들의 얼굴에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불안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정체를 알 리 없겠지만 무언가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절박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희를 이끌던 비서는 회의실 문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웠죠. 그녀는 긴장감이 역력한 얼굴로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선 씨, 부디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해결책이라니요. 이미 병이 말기까지 진행된 마당에 이제 와서 의사를 찾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다만 가볍게 고개만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영화에서만 봐왔던 그곳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을 채운 이들의 존재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상석은 아니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야수처럼 앉아있는 국가무역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미국의 모든 권력이 이 작은 공간에 모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떤 이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어떤 이에게는 절박함이, 또 어떤 이에게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비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패배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부위원장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충혈된 눈, 깔끔하지 못한 수염, 오만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당혹감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연단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는 듬직한 데이비드가 조용히 서 있었죠. 그는 제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선, 이곳이 당신의 무대야. 분노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 보여줘. 진실은 언제나 분노보다 차가운 법이니까. 그의 말에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가져온 파일을 연단 위 노트북에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잠시 뒤 제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첫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메우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5번째 판.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SI 연구소의 이선 밀러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해결책을 내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오판의 과정을 되짚기 위한 자리입니다. 말을 시작하자 몇몇 인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부위원장의 얼굴은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래도 그 누구도 제 말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5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가 무산되자 보복수단으로 관세와 인력 억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여러분의 계산은 단순했을 겁니다.
500조 원을 얻지 못했으니 그만큼의 손해를 되돌려받겠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그 판단은 처음부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추정 손실액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얻으려 했던 건 5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 12일 만에 잃게 된 것은 직접적인 투자 손실, 주가 폭락, 미래의 기회 비용까지 합쳐 최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500조 원짜리 수박을 얻으려다 1000조 원짜리 밭 전체를 태워버린 셈입니다. 방 안에서는 낮은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이 충격적인 수치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오판.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는 한국을 일본과 같은 나라로 본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여러분은 한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면 결국 국익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자료와 2020년대 한국의 경제 자료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경제에 거의 예속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기대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협상력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재무부 장관이 안경을 고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연구원, 사회적 결속력이나 역사적 경험 같은 걸 백악관 상황실에서 경제 지표처럼 다루는 건가요? 그건 과학이라기보다 감상적 비평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감상적 비평이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시장에서는 위기 국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압박을 가했을 때 한국의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쌓인 철저하게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IMF 위기와 같은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위기 대응 시스템은 그 어떤 경제 모델보다 정확하게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 보고서에 명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죠. 결국 여러분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변수 하나가 이번 사태의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제 답변에 재무부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밀러. 이 모든 연쇄 반응은 결국 조지아 전체를 파산의 위기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면에는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나스닥 지수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이 조지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발 충격은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 정치적 이유로 기업을 하루아침에 내쫓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 확실히 각인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최근 72시간 동안 미국 시장을 빠져나간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대로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진 자리를 다른 나라의 자본이 금세 채워줄 거라는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만큼 쉽게 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가 어젯밤 작성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미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외 자본의 규모는 우리가 기대했던 500조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작은 틈을 막으려다 둑 전체를 무너뜨린 셈이죠. 방안은 이제 그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무덤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화면에 떠있는 참혹한 데이터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하얀 빈 화면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한번 닫고 고개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해결책일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겠죠. 모두의 눈에 어렴풋한 희망이 비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해법은 없습니다. 사방에서 절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협상에서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진 유리컵을 다시 붙일 수 없듯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5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잃은 것이 아니라 100년 넘게 이어진 동맹의 신뢰마저 스스로 내던진 겁니다. 이제 한국은 두 번 다시 여러분을 예전과 같은 동반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고 머지않아 그곳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자네는 이따위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그의 간절한 외침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앞으로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세계는 더 이상 여러분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마지막 말은 어떤 수치보다도 무겁게 상황실을 뒤덮었습니다. 부위원장은 뭔가 더 외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아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 후회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직 제 앞에 마이크만이 그나지막한 탄식을 받아내고 있었죠.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을요. 상황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제 뒤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과 패배감만이 남겨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저와 데이비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 본 건 한 나라의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붕괴시키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장면이었으니까요. 처음 백악관에 들어올 때 저를 짓눌렀던 그 거대한 위압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모든 파장은 결국 조지아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폭포처럼 떨어지는 나스닥 지수 그래프가 등장했죠. 더 무서운 점은 이 충격이 결코 조지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 사태는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정치적 명분 하나로 하루아침에 기업을 내쫓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전 세계 투자자들 뇌리에 깊이 각인된 셈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다른 나라 돈이 메워줄 거라는 희망은 사실 터무니없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가장 쉽게 퍼지는 감정이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올린 최신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해외 자본의 규모는 우리가 원했던 500조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댐의 작은 구멍을 막으려다 결국 둑 전체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회의장은 마치 생기가 전혀 없는 무덤처럼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떠있는 암울한 데이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하얗게 비어있는 화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셔츠 소매로 덮고 고개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마도 해결책일 겁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냐는 질문이겠죠. 모두의 시선이 희미한 기대를 담고 저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기대마저 짓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곳곳에서 절망이 섞인 탄식이 새어나왔죠. 이것은 단순한 협상의 실패가 아닙니다. 깨진 유리컵을 다시 붙일 수 없듯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건 단지 500조 투자 계약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예전과 같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났고 머지않아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부위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그냥 이대로 망하는 걸 지켜보라는 거냐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할 말이 고작 이거냐고 절규했죠. 그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한국, 그리고 세계는 이제 여러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요. 마지막 말이 그 어떤 수치보다도 더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부위원장은 뭔가 더 말하려다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고, 그는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마이크만이 그 한숨 섞인 절규를 담아내고 있었죠.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치열했던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요. 상황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등 뒤로는 깊은 정적과 패배의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내내 저와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었죠. 방금 우리가 본 것은 한 나라의 오만이 어떻게 자멸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장면이었으니까요. 백악관에 처음 들어올 때 느꼈던 그 압도적인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복도와 높이 솟은 천장은 거대한 존재의 허전한 껍질처럼 속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비서는 더 이상 저희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붉게 물든 채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출입문을 지키던 경호원들 역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저를 샅샅이 훑어보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워싱턴의 싸늘한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모르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선 네가 해낸 거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전부했어요. 저는 그저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제 말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던 차에 오르자 운전사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조용히 연구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살벌한 전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내를 거의 벗어날 무렵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긴급 뉴스를 알리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조금 전 토마스 해리슨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급히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대표의 이번 방문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한미 간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항복 선언이자 뒤늦은 사태 수습의 신호였어요. 운전사는 능숙하게 차 안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켜고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이미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실시간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수많은 취재진이 입국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잠시 후 토마스 해리슨 대표가 굳은 얼굴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깊은 피로가 온몸에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던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망신을 주는구나. 상대도 만만치 않은데. 뭐가 말입니까? 마중 나온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은 외교부에서 의전 서열이 한참 낮은 실무국장급이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왔는데 이렇게 대하는 건 전례가 없지. 이건 대놓고 외교적 무례이자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명확한 메시지야. 칼자루가 누구에게 있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데이비드의 말처럼 화면 속 해리슨 대표는 마중 나온 젊은 관리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고 굳은 얼굴로 준비된 차에 올랐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세계 최강대국의 대표가 아니라 사죄를 하러 온 사람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거나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선, 내 브리핑 정말 대단하더라. 어젯밤에 소문이 다 돌았어. 거의 전설이더군. 이봐 밀러, 혹시 점심 약속 있어?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분기 아시아 시장 리스크 분석 말이야. 심지어 예전엔 제 보고서를 비웃던 마크마저도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기, 이선, 지난번에 했던 말은 그냥 잊어줘. 내가 옳았어, 완전히. 넌 숫자만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가 완전히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의견에 불과했지만 오늘의 저는 모두가 주목해야 할 예측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들의 점심 초대를 사양하고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미 제 손을 벗어난 일이었음에도 제 스스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 두 눈으로 꼭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사태를 다루는 특집 기사들을 앞다투어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건 정치평론가 제임스 파커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휴게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파커는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이 아닌 놀랄 만큼 진지하고 침통한 얼굴로 시청자들을 마주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 외교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백악관은 자신들의 힘을 지나치게 신뢰하며 동맹국에 거리낌 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힘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파커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시청자들을 향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결론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500조 원의 투자를 얻으려다 돈으로는 절대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잃는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이제부터 똑똑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뒤 화면에는 미국의 선택과 충격적인 결말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미 양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나란히 노렸다가 한국의 국기만 서서히 멀어지는 그래픽이 비춰졌습니다. 강대국의 자만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20세기의 방식으로 21세기의 한국을 상대하려 했던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국의 경제 성장만 바라봤을 뿐 그 오랜 시간 한국인들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 자존심과 자긍심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신 슈퍼컴퓨터를 낡은 타자기처럼 다루려 한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었죠. 파커는 깊이 숨을 들이쉰 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혈맹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눴던 100년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를 넘어 미국의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유럽의 동맹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언젠가 자신들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미국은 가장 신뢰했던 친구를 잃었을 뿐 아니라 이제 남은 모든 동맹들로부터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셈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분석은 제가 백악관에서 했던 말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날카롭고 아프게 본질을 찔렀죠. 파커의 예상대로 해외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독일의 한 영향력 있는 주간지는 미국의 시대가 끝났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일면에 실었고, 일본의 경제 채널에서는 한 분석가가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평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외교 전략을 짜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 뒤로 며칠 동안 상황은 제 예측보다도 훨씬 빠르게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울로 급파된 해리슨 대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켰죠. 결국 백악관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했고 부위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오후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앞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의 전임 부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은 숨을 죽인 채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저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고 그 침묵 속에서 더는 오만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그의 눈동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그 짧은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사과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일일세. 다음 분기 대중공 무역 전략 보고서야. 아마 곧 후임이 와서 마무리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시간이 괜찮다면 자네의 분석을 들어보고 싶네. 순수하게 한 명의 분석가로서 말이야. 그 문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의 항복 선언이었고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조용히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연구소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며칠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던 그 폭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뒤였습니다. 카페의 TV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협상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분리했던 모든 조항을 폐기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얻어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역사에 남을 만한 12일이었어.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결국은요. 이번 일로 자네는 연구소의 영웅이 됐네. 조만간 파격적인 승진 소식이 있을 거고 백악관에서 자네를 데려가려 할지도 모른다네. 킹메이커가 아니라 폴리시 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고 정치는 잘 모릅니다. 제 대답에 데이비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여전하군, 이선. 그래도 이번 일을 겪으며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 않나?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한 미국의 GDP 손실이나 계산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한국이 얻은 이익을 수치로 환산하는데 정신이 팔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표정은 예전과 달라 보이나 봅니다. 숫자 너머의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숫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감정, 분노와 눈물, 그리고 자존심 같은 것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생소한,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치 제 속마음을 모두 읽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네의 완벽한 예측 모델에 자존심이라는 변수도 추가해야겠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지난 12일 동안의 치열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보고서를 비웃던 부위원장의 얼굴, 단호하던 한국 측 대변인, 절규하던 조지아주의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부위원장의 공허한 시선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처럼 제 안에서 다시 엮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데이비드.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고집을 못 버렸군? 데이비드가 장난스럽게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예측 모델은 변수를 입력해야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변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문 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가장 본질적인 상수였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수없이 변화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본질 말이죠. 저는 그동안 이 상수를 외면한 채 오직 변수들만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공식을 빼놓고 문제를 풀려 했던 셈이죠. 제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제가 이제껏 본 어떤 표정보다도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분석가가 된 것 같군. 이선 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지난 12일간 이어졌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단지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제게는 전혀 색다른 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숫자와 데이터의 흐름뿐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공식이었죠. 지금까지 백악관을 뒤흔든 신임 연구원 이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대국의 자만이 어떻게 비극적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 100년을 이어온 동맹의 신뢰가 단 12일 만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힘을 가지며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장면에서 가장 큰 통쾌함을 느끼셨나요?